오늘 장 씨와 한 동료가 박현우 씨 82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장 씨가 자주 찾는 여러 가정 중에서 이곳은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집입니다. 다른 집들에서는 보통 외로운 노인들이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거나 슬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달랐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항상 낙관적인 태도가 묻어나와 그와의 만남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장 씨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는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 씨는 평소처럼 문을 두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박 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정시에 그녀를 맞이하며 환한 미소로 인사하곤 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집 안이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장 씨의 마음속에는 금세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잠시 멈춰서 귀를 기울여 봤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료를 돌아보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난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던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무 바닥을 밟을 때마다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녀는 방 가까이 다다르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그녀는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박 씨가 명상을 하듯 앉아 눈을 감고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꿈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 씨는 잠시 멈춰 섰지만 그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깜짝 놀라게 하셨어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셨나요? 박 씨는 눈을 뜨고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명상하다가 깜빡 졸았나 보네요. 나이가 드니 앉아만 있어도 금방 졸곤 해요. 긴장감은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장 씨는 곧 동료를 소개했고 박 씨는 따뜻하게 맞이하며 드문 손님 방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북적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 큰 기쁨이네요. 박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어 그는 익숙한 듯 생강차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은은한 생강차 향이 손님 마디에 의식처럼 퍼졌습니다. 작은 방에 셋이 모여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며 대화는 점차 더 친밀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장 씨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걱정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도 올해로 벌써 62이에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아둔 게 하나도 없어요. 힘들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돈만 잘 모으면 다 해결될까요? 박 씨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하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장 씨, 인생에는 모두에게 맞는 정답이란 게 없어요. 사람마다 각자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다르지요. 물론 가난한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껏 살아보니 돈이 없는 것보다도 더 막막한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인가요? 그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 씨가 몸을 기울이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오랜 세월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경험을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장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장 씨의 오래된 아픈 기억을 살짝 베어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35년간 가장 친했던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장 씨가 믿고 거액의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었지만 그 결과는 차가운 배신이었습니다. 돈도 잃고 우정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상처는 그녀를 심리적으로 지치게 했고 결국 병원 신세까지 지게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신뢰가 한번 깨지면 절대 회복되지 않죠. 그녀는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이란 그런 겁니다. 돈, 감정, 건강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무엇도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장 씨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는 겁니다. 그의 말은 마치 조용한 바람처럼 장 씨의 마음속 깊은 고민을 일깨웠습니다. 오늘의 대화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그녀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으며 눈빛은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20년 넘게 함께 일한 친동생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와 저는 정말 형제처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사이, 그는 몰래 돈을 횡령하고 제 뒷담화를 하고 있었어요. 진실이 드러났을 때 저는 돈은 다시 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배신이 남긴 상처는 절대 지울 수 없었어요. 그 일 이후로 마음을 다잡기 위해 무려 7년 동안 오미자차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를 친동생처럼 여겼지만 끝은 서로를 모질게 비난하며 갈라서는 것이었죠.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장 씨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박 씨가 겪은 고통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단순히 신뢰를 깨는데 그치지 않고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관계마저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녀는 공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그녀의 젊은 동료. 겨우 22살인 그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려 배신의 아픔을 이해하기에는 인생 경험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박 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지며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배신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신뢰하던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배신을 당했을 때의 기분은 마치 심장이 땅바닥에 내던져져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죠. 그의 말은 장 씨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물질적인 손실이나 젊음의 상실이 아니라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배신이 아닐까? 박 씨의 말은 틀림없었습니다. 배신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약 없다면 그들은 정말로 행운아일 겁니다. 배신을 경험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잊기 힘든 고통 중 하나입니다. 직장에서라면 한때 진심으로 도와줬던 동료가 갑자기 등을 돌리고 험담을 하거나 반대편에 서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배신이 더 쓰라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함께 쌓아온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처럼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을 탓하거나 자신을 어리석다고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똑똑하거나 신중한 사람이라도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속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판단력에 대한 자신감이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주 신비한 본능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고 기억은 희미해지며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은 결코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장 씨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습니다. 망각의 본능은 결점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가진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또다시 사랑할 용기를 낼 수 있으며 심지어 끔찍한 교통사고를 겪고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 씨는 박 씨를 바라보며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그녀는 단순히 고통을 본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는 강인함과 회복력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배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자신을 다시 찾는 삶의 방식에 관한 깊은 교훈이었습니다. 배신당하는 것은 가장 쓰라린 경험 중 하나지만 그렇다고 그 고통을 무작정 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결국 자신의 자존감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아픈 기억도 서서히 희미해지게 마련입니다. 배신의 충격을 겪고 나면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가 은근한 두려움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그 상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지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일이 생기는데 그 고통의 핵심은 재산의 상실보다도 신뢰를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소한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불량품을 속아 샀을 때조차 우리는 불쾌함과 자신이 어리석다는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속임수나 배신을 단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에서 배신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배신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많은 이들이 다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홀로 살아가는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단언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연과 동물뿐입니다. 하지만 비록 이런 위로의 말이 단순하게 들리더라도 정작 그들이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밤잠을 설치며 아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끌어안고 오래 끌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의 망각 본능은 시간을 지나며 아픔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스스로 적극적으로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이를 위한 3가지 방법입니다. 1. 현실을 받아들이고 놓아주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금이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하거나 미화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을 배신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희망은 종종 더 큰 고통을 초래할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에너지와 삶의 즐거움을 앗아갔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연인이든 과감히 관계를 끊으세요. 예를 들어 당신을 소유물처럼 대하는 연인이라면 이별이야말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가족이라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스스로를 탓하지 말기.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 때문에 자신을 탓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은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타인의 행동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행위는 그 사람의 선택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것은 상처를 더 깊게 할 뿐입니다. 책임은 오롯이 배신을 선택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3. 진정성 없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 얼굴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달콤하고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뒤에서는 날카로운 가시로 당신을 찌르죠.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은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즐길 시간도 부족한데 배신으로 인한 상처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진정성 없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멀리하세요. 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약간의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럼 다음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박 씨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을 나누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가 말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을 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고독은 기회가 아니라 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독은 괴로움으로 변하고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장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실 요즘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혼자 있는 게 슬픈 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박 씨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장 씨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사실 혼자 사는 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가끔은 바람 소리, 물소리, 새소리를 듣는 것이 사람들과 오래 어울리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울 때가 있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견디는 것만큼 피곤한 일도 없어요. 요즘은 기계가 대부분의 일을 대신해 주잖아요.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알아서 돌리고, 요리도 반조리 음식만 있으면 금방 끝내죠. 이런 걸 보면서 혼자 사는 게 어렵기는커녕 꽤나 편안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장난스러우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필요한 것은 친구도, 심지어 자녀도 아니랍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자신의 취미, 나이에 맞는 운동,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봉사 활동 같은 거죠. 게다가 음악을 감상하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도 충분히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제대로 누리려면 먼저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박 씨의 말을 들으며 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늘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씨는 온화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그건 젊은 사람들, 특히 당신 같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익혀야 할 일이에요. 젊었을 때 우리는 파티, 오미자차, 혹은 담배 같은 외부 자극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에 빠지기 쉽죠. 왜냐하면 그들은 고립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연습하세요. 혼자 여행을 가보고, 혼자 밥을 먹어보고, 혼자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이런 경험들은 당신을 외로움에 대한 면역력으로 무장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혼자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박 씨는 말을 멈추고 장 씨를 바라보며 강조하듯 덧붙였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외로움은 자신이 몰두할 것이나 추구할 것이 없을 때 오는 겁니다. 그의 말은 장 씨에게 깊은 생각을 남겼다. 그녀는 자신이 집에 혼자 있을 때를 떠올렸다.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 공허함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것은 아마 그녀가 특별히 집중하거나 열정을 느끼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 씨는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느긋하지만 단호했다. 마음이 어지럽거나 부담을 느낄 때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감정을 균형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한다고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렵게 느끼지 말아요.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이런 순간들은 단순히 마음을 차분하게 할 뿐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박 씨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간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뇌의 회색질을 강화하고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인지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하루에 단 15분만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이어폰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들은 단순히 머리를 식혀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과 나를 지치게 만드는 생각들을 놓아버리는 연습이 되기도 해요. 장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전혀 외롭지 않으세요? 박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이고 결국 떠날 때도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좋아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시간이 많아도 지루하거나 슬프지 않아요.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지옥 같았어요. 모든 게 공허하고 단조로웠고 스스로와 함께 사는 법을 몰랐거든요. 박 씨의 말을 듣고 장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도 빨리 지금처럼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혼자 사시면서도 요리를 아주 잘하시잖아요. 박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오늘도 잡채를 만들어 혼자 먹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답니다. 그는 이어서 약간의 회상을 섞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해준 음식만 먹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식사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죠. 하지만 생각했어요. 남자도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요리를 배워야 한다. 배우자가 더 이상 곁에 없거나 혼자 남게 되었을 때 요리를 할 줄 모르면 분명 후회할 테니까요.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건 좀 늦었지만
덕분에 지금은 매 끼니가 저에게 작은 즐거움이 되었어요. 장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꼭 제 남편에게 전해야겠어요. 가끔은 스스로 밥 한 끼쯤 해결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겠죠.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재미있는 동반자를 찾았답니다. 바로 유튜브예요. 유튜브만 있으면 새로운 걸 배우고 유익한 영상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특히 행복하게 살아가다라는 채널을 자주 보는데 그곳의 영상들은 저를 덜 공허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장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이 보시면 눈 건강에 안 좋으니까 조심하세요. 화면과 거리를 잘 유지하시고 눈도 자주 쉬게 해주세요. 음성으로 전해지는 영상이라면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박 씨는 장 씨의 관심 어린 질문에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후회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제가 만든 잡채를 한번 맛보세요.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잡채 접시를 장 씨 앞에 놓았습니다. 장 씨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한 입 먹어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선생님. 말씀 이어주세요. 박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세 번째는 하고 싶었던 일을 미뤄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만 남고 결국 실행되지 못한 채 사라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다가 92세 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제가 물었죠.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65살이었을 때 나는 앞으로 20년이나 더 살 줄 몰랐소.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시도하지 않았소. 그 말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돌아보니 저 역시 겁이 나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죠. 실패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실패자가 아닐까요? 그의 이야기는 방 안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장 씨와 그녀의 젊은 동료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금 더 힘을 주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혹시 카르페 디엠, 카오페이 디엠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현재를 온전히 즐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위대한 일을 당장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가보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처럼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장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하고 싶었던 일을 계속 미루다 결국 실행하지 못한다면 그때의 후회는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해볼 거리라는 후회는 평생 따라다니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이 현상은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미국의 신경과학자들이 두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19대 24세의 젊은이들, 두 번째 그룹은 60대 80세의 노년층이었죠. 그들에게 3분의 시간을 재보라고 했습니다. 젊은 그룹은 평균 3분 3초 후에 버튼을 눌렀지만
노년층 그룹은 무려 3분 40초가 지나서야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 씨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긴 거죠? 박 씨는 프랑스 철학자 폴 제니트의 설명을 인용하며 대답했습니다. 자넷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1년은 그의 인생의 10분의 1입니다. 하지만 90세 노인에게 1년은 그의 인생의 90분의 1일 뿐이죠. 나이가 들수록 한 해는 전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박 씨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도파민 수치의 감소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거나 만족감을 얻을 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이 도파민은 20대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지만 10년마다 점차 감소합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시간에 대한 감각도 함께 흐려지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박 씨의 설명에 장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박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후회 없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겁니다. 박 씨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파민.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즐거움과 흥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은 반복적이고 단조로워지고 도전과 새로운 경험이 부족해지면서 도파민 수치도 크게 감소하죠. 이는 단지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뿐 아니라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천천히 가기를 바란다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할 뿐 아니라 삶을 더 길고 의미 있게 느끼게 해줍니다. 장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어 후회하게 되는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치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노력, 돈, 감정을 쏟아부으면서도 그 관계에서 아무런 가치를 얻지 못하죠. 미국 작가 크리스틴 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관계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말 그대로죠. 불필요한 관계에 발목을 잡히지 말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세요. 박 씨의 말에 장 씨는 공감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실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 매달려 자책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게 하죠. 심지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물론 실수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배울 것을 다 배웠다면 그 다음엔 놓아줘야 합니다. 실수를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가능하다면 이 말을 큰 소리로 해보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 한결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박 씨의 조언을 들으며 장 씨는 가볍게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그녀 자신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세 번째 습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안타까운 시간 낭비는 자기 일이 아닌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라면 도와주는 것이 옳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종종 중요하지 않거나 자신과 무관한 일에까지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그들이 이미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음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 시간, 내 노력, 내 감정이 전부 헛수고였다는 사실을요. 박 씨는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부모님 병원비 문제를 돕기 위해 정보를 찾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많은 시간을 쏟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친구가 이미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지만 말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자신의 노력이 쓸모없이 낭비되었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장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과거에 쓸모없이 시간을 낭비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박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나요? 쉬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지루함과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시간을 활용하세요.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삶을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무엇이든 해보세요. 인생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으니 시간을 무의미한 일에 낭비하지 마세요. 박 씨는 말을 멈추고 천천히 그러나 강한 의미를 담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일을 미루지 마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떠나신 후에 남는 것은 후회뿐일 겁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깊은 추억의 빛을 띤 눈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저는 따뜻한 코트 한 벌을 13만 원에, 약을 1만 5천 원에, 그리고 약간의 해산물을 4천 원에 사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코트를 입혀드리며 즐겁게 대화했고, 그분은 제가 알지 못했던 삶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죠. 제가 떠나기 전 아버지는 코트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돈으로 밥이라도 사 먹어라. 지금까지도 저는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장 씨는 감동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식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차를 마신 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후회할 만한 습관은 건강이 나빠져 자식들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입니다. 그것은 희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모든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불평을 들을 때도 있죠. 그는 잠시 멈춘 뒤 장 씨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립적으로 살고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행복입니다. 건강은 희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몸이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면 모든 일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많은 노인분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편안하고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고 싶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다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박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상대방의 마음에 이 교훈을 깊이 새기려는 듯 결론을 지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혹시 자녀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거나 몸이 불편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그때 자녀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나요? 물론 부모가 필요할 때마다 달려와 돕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도움을 주면서도 몇 마디 불평 섞인 말을 내뱉곤 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든데 그 와중에 자식의 불평을 들어야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감정일 겁니다. 박 씨는 장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단지 병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죠. 부모의 사랑,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자녀의 사랑은 다르다. 박 씨는 말을 이어갔고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진중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자녀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과 희생은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반대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때로 상황, 성격 또는 자신이 받았던 보살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고 노년이 왔을 때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건강이 약해질 때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더라도 막상 현실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집에 얹혀 살았죠. 젊었을 때 그는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성장에 성공하고 독립했지만 아버지에게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그 노인은 가족 안에서 조용히 지내며 한없이 위축된 채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내에서 무시당하던 막내 손자가 예상치 못하게 성공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모두 건넸습니다. 자신이 냉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본능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사랑과 자녀에 대한 기대. 박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한 시선으로 기억 속을 더듬었습니다. 이어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그저 자녀가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들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자녀의 얼굴입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말까 망설이죠. 전화기를 집었다가도 다시 내려놓고 전화를 걸려다 손을 멈춥니다. 이런 심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건강이 약해질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더 의지하고 싶어 하니까요. 교훈,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 박 씨는 목소리에 힘을 더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느 부모도 자신이 자녀에게 짐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건강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항상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삶은 더 즐겁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건강은 우리 스스로의 독립과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박 씨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었고 장 씨는 그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떠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박 씨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곧 퇴근 시간이 다가오는데 조금만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웃으며 유쾌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저도 조금 배가 고파졌으니 짧게 말해볼게요. 이번엔 제게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박 씨의 마지막 교훈. 박 씨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자존심은 쉽게 상처받곤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고집을 부리거나 짜증을 잘 내거나 때로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이룬 것들을 과장해서 자랑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삶의 작은 기쁨들에 집중하려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며 자신의 말이 깊이 스며들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하지만 제게 그 말은 그저 진부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죠. 제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아침 운동,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창밖의 새소리를 조용히 듣는 것조차도 그 작은 습관이 될 수 있죠. 박 씨는 장 씨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면 우선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의 평안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친구가 몇 명인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매 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박 씨는 차분하지만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나 수면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이 잃어버린 안정감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고 해야 할 일이 없다 보니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이 지속되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 씨는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일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그리고 잠드는 시간을 정해두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마음의 평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몸, 안정적인 재정,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의 시작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